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그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존과 정체성에 관한 핵심 질문입니다. 미국이 무너진다면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삶을 위한 지혜의 한 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지혜의 책. 여기는 Book of How to.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작지만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관계를 만드는 법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까지 어떻게, 즉 How to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지난 70년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 방송은 단순한 국제정치 해설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외교는 무엇이고? 안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이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고민하려 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붕괴,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미국은 자유세계의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지금 2025년 가을 그 등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습니다. 취임 첫날에만 26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들의 3분의 2가 이른바 프로젝트 2025라고 불리는 권위주의적 청사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동시에 워싱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여러 신뢰할 만한 매체들이 4,500명의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냉혹한 현실을 함께 직시해 보려 합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무너진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1년 1월 6일을 기억하십니까? 미국 의회 건물에 시위대가 난입하는 장면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200년이 넘는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당 창문이 깨지고 의원들이 대피하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는 모습,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야. 미국은 곧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분열의 증상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트럼프는 다시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보는 민주주의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취임 첫날에만 26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첫날 5개, 바이든 대통령은 17개를 발표했습니다. 26개는 역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들의 약 3분의 2가 이른바 프로젝트 2025라고 불리는 청사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2025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보수 싱크탱크들이 작성한 900페이지 분량의 계획서로 연방 정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는 독립적인 연방기관들을 대통령의 직접 통제 아래에 두고 수만 명의 공무원을 충성파로 교체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민주주의 학자들은 이것을 권위주의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부릅니다. 비뎀 인스티튜트라는 민주주의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 민주주의 상황을 평가합니다. 이곳의 2024년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보다 독재 국가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79개, 국가 중 70이 개만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나머지 107개는 권위주의 체제이거나 독재 국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독재화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뎀의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의 점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14년에는 0.85점이었는데 2024년에는 0.7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하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많은 긴급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비상사태일까요? 국경 비상사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불법 입국자 수는 실제로 2000년대 초반보다 훨씬 적습니다. 2000년에는 연간 160만 명이 체포됐지만 최근에는 연간 100만 명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상사태를 선포했을까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국방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벽을 건설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우회하는 수단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비상사태들은 대부분 의회를 우회하여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가 2010년부터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는 경제위기, 난민위기, 코로나 위기를 명분으로 계속 비상권한을 발동했고 결국 헝가리를 선거는 있지만 민주주의는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년간 유지하면서 15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해고하고 수만 명을 구금했습니다. 비상사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언론 환경은 어떨까요? 이것은 더욱 심각합니다. Fox News와 Truth Social은 한쪽 극단을, CNN과 MSNBC는 다른 극단을 대변하면서 미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두 진영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미국 국민의 압도적 지지라고 보도했고, 진보 매체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퓨리서치 센터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6%가 언론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다른 뉴스 소스를 소비한다는 점입니다. 보수는 XOHM 뉴스를, 진보는 CNN을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뉴스는 가짜 뉴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론의 편향성을 넘어선 정보 생태계 자체의 붕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국민들이 같은 사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인들은 같은 사실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알고리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만 보여줍니다. 보수는 보수적 콘텐츠만, 진보는 진보적 콘텐츠만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필터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을 각자의 정보 거품 속에 가둡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 내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22년 시카고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3%가 향후 10년 내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 대국의 국민들이 자국에서 내전이 일어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치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폴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고 2024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사회적 분열도 심각합니다.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0%가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당 지지자들이 상대방을 미국의 적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2020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61%, 공화당 지지자의 54%가 상대 정당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적대감입니다. 같은 나라 국민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나라가 어떻게 당연할 수 있을까요? 지역적 분열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공화당주와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민주당주는 점점 더 다른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낙태법, 총기법, 이민정책, 교육정책,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일부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텍사스는 국경 통제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대립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환경 규제에서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방체제의 균열입니다. 사법부마저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중립적인 기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보수대법관 6명, 진보대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대법원은 명백히 보수 성향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결도 정치적 노선을 따릅니다. 2022년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50년간 유지되던 낙태권을 하루아침에 없앤 이 판결은 미국 사회를 더욱 분열시켰습니다. 진보 진영은 대법원이 정치화됐다고 비판하고 보수 진영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미국의 현실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심한 나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분열된 나라입니다. 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못하고 같은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며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변화가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70년 넘게 의존해온 보호자가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내부 문제에 집중하느라 해외 동맹을 소홀히 한다면?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선다면? 이것은 단순히 주한미군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신뢰성, 미국의 의지, 미국의 능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여파는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무너진다면 첫 번째로 일어날 일은 고립주의로의 회귀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고립주의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통에 가깝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고별연설을 기억하십니까? 1796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유럽의 분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먼로 독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23년 먼로 대통령은 유럽은 유럽의 일에, 미국은 아메리카의 일에 집중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3년간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7년이 되어서야 참전했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국제연맹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만든 국제기구인데도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39년 전쟁이 시작됐지만 미국은 1941년 진주만 공습을 당하기 전까지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유럽의 전쟁은 유럽이 해결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돌아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소련이라는 명확한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은 전 세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동맹을 맺고 경제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명확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계속됐지만 명분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보십시오. 2003년 시작된 이 전쟁은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 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량살 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명분 자체가 허구였던 겁니다. 브라운 대학교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은 약 2조 달러를 썼습니다. 미군 4,500명이 전사했고 이라크인 사망자는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라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이란의 영향력만 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더 심각합니다. 2001년 시작된 이 전쟁은 20년간 지속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약 2조 3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미군 2,400명이 전사했고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사망자는 17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2021년 8월 미군이 혼란스럽게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사람들이 이륙하는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장면을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20년, 2조 달러, 수천 명의 목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왜 우리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62%가 미국은 국제 문제에 덜 관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년 전에는 47%였습니다.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 슬로건은 이런 피로감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일부 진보 진영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미국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인프라는 낡았고 교육은 뒤처졌으며 의료보험은 불충분한데 왜 외국에 수천억 달러를 쓰는가? 이미 그 징조들이 명확히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보십시오. 2022년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고 유럽과 함께 러시아를 제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잠재적 휴전에 동의하고 석유와 광물 자원의 절반을 미국에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십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치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동맹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주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세계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미국 말입니다. 국방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내부 갈등에 매몰된다면 해외 주둔 비용은 가장 먼저 삭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국내의 문제가 산더미인데 왜 외국을 지키는데 연간 수백억 달러를 쓰는가?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약 750개 기지에 약 17만 명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에 3만 5천 명, 일본에 5만 5천 명, 한국에 2만 8천 명. 이 모든 것이 비용입니다. 기지 유지비, 군인급여, 가족 지원, 장비 운용.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약 150억 달러가 해외 주둔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첫 번째 임기에서 이런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우리가 무료로 지켜줘야 하는가? 그들이 모든 비용을 내든지 우리가 떠나든지 둘 중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여러 독립적인 소식통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설령 실제로 철수하지 않더라도 이런 논의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동맹의 신뢰성을 약화시킵니다. 나토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토는 냉전의 산물입니다. 1949년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1991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NATO는 확대됐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속속 가입했고 현재 3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에서 NATO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이토 회원국들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기로 약속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당시 29개 회원국 중 5개국만이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국이고 GDP가 4조 달러가 넘지만 국방비는 GDP의 1.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무임승차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트럼프는 더 나아갔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네이토 회원국을 공격하는데 그 나라가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방위가 NATO의 존재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조건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압도적인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자신감을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 여력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은 달러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혈액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60%가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이 독일에서 자동차를 수입할 때도 달러로 결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석유를 팔 때도 달러를 받습니다. 달러가 국제무역의 공통 언어인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중 59%가 달러입니다.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달러가 이런 특권을 누릴까요? 미국 경제가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적 안정성,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군사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믿는다는 것은 미국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내부에서 흔들리면 이 신뢰가 무너집니다. 정치가 불안정하고 법치가 약해지고 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나라의 통화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선례를 보겠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가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금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고정을 풀어버린 겁니다. 당시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율이 요동쳤고 무역이 위축됐으며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습니다. 1970년대 내내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1971년 미국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경제는 세계 최대였고 군사력은 압도적이었으며 정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었고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로 남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어땠을까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얼어붙었습니다. 은행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기업들은 자금을 구하지 못해 도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했고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수습됐고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달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1971년이나 2008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미국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구할 수 없다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중국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브릭스 국가들과 무역할 때 위안화를 사용하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에게도 위안화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위안화로 석유를 거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970년대 이후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됐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의로 만들어진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를 얻으려면 미국과 무역하거나 미국 국채를 사야 합니다. 이것이 달러 수요를 만들고 달러의 가치를 지탱합니다. 페트로달러는 달러 패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달러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러시아도 달러를 버리고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는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블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은 90% 이상이 위안화와 루블로 이루어집니다.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자국 통화 또는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자체 통화를 만들자는 논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단기간에 달러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가장 안전한 통화이고 가장 유동성이 높은 통화입니다. 전 세계 금융 인프라가 달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다면 이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막대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무역 적자는 약 1조 달러, 재정 적자는 약 2조 달러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은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정부는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며 경제가 붕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 한국의 외환 보유액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무역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달러로 결제하던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권력의 공백입니다. 국제정치학에는 패권 안정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강력한 패권국이 존재할 때 세계 질서가 안정된다는 이론입니다. 패권국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집행하며 분쟁을 중재합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팍스 브리타니카 시대였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하지만 패권국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그 답을 보여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영국 패권의 쇠퇴였습니다. 독일이 부상하면서 영국의 지위에 도전했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자신들의 영향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복잡한 동맹 관계가 만들어졌고 사라예보에서 한 명의 대공이 암살당한 것이 전 유럽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이 물러서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중국, 러시아, 이란. 이들 권위주의 국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이 만든 규칙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말합니다.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를 바꾸려 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국제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중국은 무시했습니다.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힘이 법을 이긴 겁니다.
대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시진핑은 대만 문제는 언제까지나 다음 세대로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재임 중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대만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핵심입니다. TSMC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대만이 전쟁에 휩싸이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1도련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일본, 필리핀이 모두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푸틴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후 질서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1945년 이후 만들어진 원칙은 국경을 무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원칙을 깼습니다. 푸틴은 왜 침공을 감행했을까요? 미국과 서방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혼란스럽게 철수하는 것을 보면서 푸틴은 서방의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초기에 러시아의 계산은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방의 대응이 느렸고 우크라이나는 고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했고 서방이 단합하여 지원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유럽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방이 먼저 포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그 결과는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차지하고 전쟁이 끝난다면 그것은 힘으로 국경을 바꿀 수 있다는 선례가 됩니다. 중국도, 이란도, 북한도 그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항의 축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반군, 이들은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교묘합니다.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대리인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더군다나 2023년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의 중재로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두 나라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사우디는 수니파의 맹주,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로서 중동의 패권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중재했다는 점입니다. 중동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모두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중동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만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도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독점이 깨진 겁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24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은 제4조입니다.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사동맹입니다. 냉전시대 북소동맹을 부활시킨 겁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까지 파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실전 경험을 쌓고 러시아는 부족한 병력을 채웁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무엇을 받을까요? 식량과 에너지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 기술일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 핵잠수함 기술, 정찰위성 기술.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기술을 이전한다면 한반도의 군사 균형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들은 모두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이들의 야욕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약합니다. 유럽연합의 GPD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통합된 군사력이 없습니다. 결국 세계는 새로운 암흑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나라가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국제법은 무시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며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시대를 세력균형 시대라고 부릅니다. 1815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이 그랬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유럽에는 5개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동맹 관계를 맺으며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한 나라가 너무 강해지면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견제했습니다. 이것이 세력 균형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동맹이 계속 바뀌었고 작은 분쟁이 큰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사라예보에서 한 명의 대공이 암살당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세르비아는 거부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동맹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기 위해 동원령을 내렸고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했으며 프랑스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고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위해 벨기에를 침공했으며 영국이 벨기에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유럽 전체가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4년간 지속되며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암살이 대륙 전체의 전쟁이 된 겁니다. 지금 세계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요? 복잡한 동맹관계, 경쟁하는 강대국들, 쌓여가는 긴장, 대만 해협, 우크라이나, 중동, 한반도, 어느 한 곳에서 불꽃이 튀면 그것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복판에 한국이 있습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일본과는 역사적 갈등을 안고 있는 한국입니다. 러시아와도 가깝고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그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안전판이 사라진다면 한국은 이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단순히 주한미군 28,500명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끈들이
두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끈들이 끊어지는 순간 한국은 정말로 혼자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는 미국의 위성 정보와 레이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을 가장 먼저 탐지하는 것은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입니다.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한국에 전달되어야 요격이 가능합니다. 한국도 자체 조기경보 레이더를 가지고 있지만 커버리지가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우주 기반 감시 시스템 없이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사드 시스템은 어떨까요? 이것은 완전히 미군이 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군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사드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텔리전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소위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보 공유 네트워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과는 별도의 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동향, 러시아의 군사 정보, 심지어 일본의 군사 동향까지도 미국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게 정보를 주는 대신 한국의 정보도 가져갑니다. 한국의 대북 인간 정보, 대중국 경제 정보, 심지어 한국 기업들의 기술 정보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상호 거래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더욱 복잡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핵심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ASML의 EUV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증착 장비, 램 리서치의 식각 장비,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 회사이지만 이 UV 기술의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면 ASML도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이 막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적대시한다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기술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더 이상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7나노, 5나노, 3나노 공정은 모두 이런 미국 기술이 필요합니다. 금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모두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한 국제 송금, 달러 유동성 공급, 미국 국채 투자. 미국이 한국을 금융 제재한다면 러시아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은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러시아는 하루아침에 국제무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 표준도 중요합니다. 5G, 6G 통신 표준, 반도체 설계 표준, 심지어 인터넷 프로토콜까지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표준에서 배제된다면 기술적으로 고립될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 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은 미국 대학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 학생 교환, 교수 교류, 이 모든 것이 끊어진다면 한국의 학술 수준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MIT, 스탠퍼드, 하버드,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인재 양성에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의존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70년 넘게 미국을 보호자로 인식해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의존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숨겨진 시스템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의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이 없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0년 넘게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으로만 정체성을 형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한국의 모든 국가 전략은 미국을 전제로 수립되었습니다. 안보는 미군에 의존하고, 경제는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외교는 미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정치체제조차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한국은 근본적인 정체성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존재론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이 올 것입니다. 청년층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의 20대, 30대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이 있는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미국은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K-팝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한국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이 모든 것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없어진다면 이런 한류도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 더 의존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이런 결정들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격의 의미도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남성들의 군복무는 미군과 함께 북한을 억제하는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없다면 혼자서 북한과 맞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훨씬 더 무겁고 두려운 책임이죠. 한국의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결정을 미국에 떠넘겨 왔습니다. 사드 배치? 미국이 요구했으니까.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미국이 중재했으니까. 중국과의 갈등?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미국이 없다면 한국의 정치인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모든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과연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회의적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영어를 중심으로 한 서구 지향적 교육이었습니다. 미국 대학 진학, 미국 기업 취업,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새로운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어떤 언어가 미래에 유용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종교적 정체성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뿌리를 내렸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미국의 교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한국 교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은 미국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봐 왔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이런 서구 언론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없다면 한국 언론은 독자적인 시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중국의 CGTN이나 러시아의 RT 같은 다른 강대국 언론에 의존하게 될까요? 가장 심각한 것은 세대 간 갈등입니다. 기성세대는
미국과의 동맹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에 대한 인식도 세대별로 다릅니다.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도 통일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상 유지가 더 나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한국 사회는 아직 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맞을 정체성의 공황입니다. 70년간 의존해온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한국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존이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설마 한미동맹이 끝나겠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설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마 소련이 무너지겠어? 1991년 무너졌습니다. 설마 유고슬라비아가 분해되겠어? 1990년대 피비린내 나는 내전과 함께 분해됐습니다. 설마 브렉시트가 통과되겠어? 2016년 통과됐습니다. 설마 트럼프가 당선되겠어? 2016년 당선됐습니다. 모든 설마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설마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변화에 매우 느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위기가 눈앞에 닥쳐서야 부랴부랴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길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우산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 비를 맞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균열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찰하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정치의 극단화, 정보의 붕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독립국인가? 혹은 미국이라는 그늘 속 환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인가? 외교적 우정은 아름답지만 국가의 생존은 의존이 아닌 주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독립의 길을 준비할 시간이라는 경고이자 제안입니다. Book of How to는 여러분의 하루의 지혜의 한 줄기를 더해드리고자 매일 새로운 질문과 해답을 찾아 나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 한국 제품 전문 온라인 스토어 아파트몰의 후원으로 함께합니다. 한국의 정성과 품질을 미국까지, 필요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따뜻한 마음까지. aptmall.net 아파트몰에서 만나보세요. 저는 진행자 제임스 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답을 쥐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의 룰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